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의 장병탁 교수입니다. 오늘 논의해 볼 주제는 디지털 뉴딜과 AI 신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40년 동안의 ICT 기술의 발전을 보면 사실은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PC라는 게 모든 가정과 사무실에 보급되면서 많은 문서 작업을 이제 전자화된 문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자화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 2000년을 전후해서 인터넷 웹이 보급되면서 많은 또 다른 문서들이 인터넷에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진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더 많은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한 10년이 지나서 2010년 전후로 해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역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온라인으로 모든 작업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영화도 보러 가고 음식점도 방문하고 추천도 받고 이러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도 이제 다 알게 되고 하면서 모든 일상생활의 그 활동들이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 거래 활동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활동들이 데이터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이제 축적돼서 전자화된 데이터가 쌓였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AI의 시대라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행동이나 아니면 업무나 어떤 시스템이 예측이 가능하고 그 예측을 기반으로 뭔가를 고장을 진단할 수도 있고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기반으로 사실은 세계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고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행정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AI에 이제 선도하려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사실은 그거보다 더 먼저 2018년에 AI를 추진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손정희 회장님이 소프트뱅크죠. 일본에 있는 한국을 방문해서 2019년에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한국이 해야 될 일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한국도 AI에 대해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일종의 경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많은 그 일상생활에서 이게 다가오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 계기가 된 게 사실은 한 2016년 알파고인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실은 세계적으로 AI가 다시 산업화되고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2016년이긴 한데 사실은 조금 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10년 정도 되돌려 보면 벌써 2005년 정도에 지금 이런 AI가 산업화될 거라는 미래를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슬라이드 맨 왼쪽에 보시는 DARPA Grand Challenge라는 건데 비디오는 보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은 DARPA Grand Challenge 하면은 비디오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아리조나 사막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가 열립니다. DARPA는 미국의 국방성산화 연구지원차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를 개최했고 여기서 스탠포드 AI 랩이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가지고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공을 합니다. 132마일 정도를 한 6시간 정도의 완주를 합니다. 1등한 팀이 한 5개 팀 정도만 완주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2004년에 그거보다 1년 전에 이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만 해도 7마일 정도 간 게 최고였어요. 1년 만에 132마일을 완주하는 팀들이 5개나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2011년을 한번 보면 사실은 2011년에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부터 10년 전쯤이죠. 사실은 세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애플이 아이폰에서 Siri라는 비서 같은 개념의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을 데모합니다. 그래서 Siri가 상용화됐고 아이폰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IBM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2011년에 역시
데모하는데 왓슨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학 퀴즈 같은 제퍼디라는 TV 퀴즈 쇼에서 사람하고 AI가 대결을 합니다. 장학 퀴즈 같은 거죠. 그래서 사회자가 말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어의 능력,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진 능력, 이런 거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사람하고 대결해서 왓슨 AI가 우승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가 2005년에 열렸는데, 그거를 사실은 그 이후에 구글이 비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스탠퍼드 대학 AI 랩하고 우승한 팀하고 비밀 프로젝트를 해서 2011년에 구글 무인차가 길거리에 나옵니다. 실제로는 2010년쯤에 벌써 연구용으로 도로주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빨리 산업화에 들어갑니다. 2005년에 시작한 게 불과 6년 만에 길거리 나오고,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구글은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회사를 만들어서 2018년에 웨이모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사실은 또 하나의 알파고 다음에 그 큰 이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GPT-3라는 인공지능인데, GPT-3는 사람처럼 글을 막 써줍니다. 내가 글을 쓰면 나머지를 다 기계가 메꿔가지고 사람이 쓴 글하고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글을 기계가 써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거를 만든 회사는 오픈AI라는 회사인데 마치 딥마인드처럼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AI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사실 오픈AI는 창업자가 테슬라 사장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AI 기술이 위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AI를 개발해가지고 오픈,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한다는 아이디어로 non-profit 컴퍼니로 출발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profit 컴퍼니로 전환하면서 만든 GPT-3를 가지고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라이센스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대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AI 사건이 일어납니다. 국내에서도 GPT-3 같은 이런 플랫폼을 지금 큰 회사들이 만들려고 최근에 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한 10년, 15년 사이에 이미 큰 변화들이 있어 왔고요. 이런 거에 깔려 있는 이제 기술적인 기반이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인데, 딥러닝은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머신러닝은 뭐냐면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스스로 습득을 합니다. 이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예전의 인공지능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프로그래밍해서 집어넣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선은 사람이 아는 지식을 기계가 가지니까 빨리 뭔가 지능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는 만큼만 기계가 알 수 있고, 사실은 그 다음에 지식을 잘 넣어주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80년대쯤에 인공지능이 한번 산업화할 때 성공하기는 했었는데, 그거의 한계가 분명해지면서 그 이후로 인공지능이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라는 새로운 원천 기술을 뇌를 닮은, 뇌가 학습을 잘하죠, 사람의 뇌가. 그래서 뇌를 닮아서 신경망 모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기계가 학습을 하는 모델을 연구했고, 이게 한 30년 만에 혁명을 합니다. 지금이 그 혁명인데, 그래서 딥러닝은 뭐냐면 머신러닝 기술인데 신경망 모델을 닮은 머신러닝인데, 딥이라고 하는 얘기는 층이 많은 신경망, 그래서 딥한 구조라는 거죠. 심층 신경망 구조를 갖는 학습 모델이라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X라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문자 영상을 주면 오른쪽 끝에서는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입력하고 출력의 답을 가르쳐 주죠. 입출력만 가르쳐 주고 나머지는 기계가 다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만듭니다. 나머지가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X를 Y로 변환하는 중간 과정, 식으로 하면 F에다가 fx는 Y가 되는, 그리고 W라고 저기 표시를 했는데 W가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왜 W라고 하냐면은 신경망에서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곳에 가중치가 있는데 웨이트라고 해서 그 가중치들 신경망들의 망의 전체가 일종의 프로그램이고 그게 일종의 지식이고 그거를 자동으로 학습을 합니다. X하고 Y가
많이 주어지면 그게 학습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A자라는 문자를 주고 A라고 가르쳐주고 B라는 문자를 손글씨를 써가지고 B라고 가르쳐주고 이런 거를 100만 장을 예를 들면 A, B, C, D 손글씨를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서 주고 기계가 학습을 하면 나중에 손글씨로 쓴 A, B, C, D를 구별합니다. 그러한 예가 아래 보이는 그림 같이 사람 얼굴 사진을 X 입력에다 주고 여자 얼굴이죠. 출력에다가 예를 들면 여성이면은 0, 남성이면은 사진이 1 이렇게만 가르쳐 준다면 그래서 여성 사진 예를 들면 100만 장하고 남성 사진 100만 장을 학습 데이터로 주고 기계를 학습시키면 그 그림에서 보시는 층을 많이 쌓은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된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서 신경망 구조들이 마치 뇌에서 우리 뇌가 눈으로 본 영상을 뭔가 분석해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맞추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복잡한 패턴을 찾아서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새로운 사진이 왔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핵심은 기계가 데이터만 주면 학습 데이터만 주면 나머지를 자동으로 학습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푼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조금 더 보시면 머신러닝, 딥러닝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딥러닝은 그냥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인데 좀 복잡한 딥 구조를 가진 머신러닝이니까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별하겠다 그러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 사진을 넣고 예를 들면 출력이 1이라고 하고 고양이 사진을 넣으면 출력이 0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층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해보는데 사실은 학습이 되기 초기에는 틀립니다. 강아지를 줬는데도 1이라고 해야 되는데 1이라고 대답 못하고 뭐 0.6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학습은 그걸 오류를 교정하는 게 학습입니다. 그 오류 교정하는 알고리즘은 사실은 오래전에 개발이 됐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입력 왼쪽이 입력이고 여기 손글씨를 예를 들어 오자 손글씨를 구별하는 걸 학습한다고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출력을 계산을 해보는데 O라고 정답을 가르쳐 줬으면 예를 들면 0000 뭐 1, 0000 5에만 1이 불이 켜지고 나머지는 0이라고 대답하는 이게 정답인데 실제로 처음에는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를 오른쪽에서 그림을 보시면 한번 오른쪽으로 갔다가 신호들이 다시 보시면 왼쪽으로 다시 갑니다. 왼쪽으로 가죠. 다시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는 과정이 오른쪽에서 계산한 오차를 수정하는 과정이고 이거는 명확한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자세한 알고리즘을 알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저같이 이제 머신러닝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저런 효율적인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에러를 역으로 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데모됐냐면 최근에 한번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연예인 사진을 많이 모아놓고 기계가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연예인 사진, 내 얼굴의 특성들을 모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연예인 사진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실제 연예인보다 더 이쁜 사진이 가짜 영상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걸 한번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NVIDIA has developed a new machine learning methodology for generating unique and realistic looking faces using GAN, that i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The GAN is not a new technology, but where NVIDIA differentiates is through the progressive training method it developed. The key idea is to grow both the generator and the discriminator progressively. Starting from a low resolution, they add 여기 보시면 새로운 사진들이 막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다 가짜 사진입니다. 기계가 학습한 그 사람의 얼굴의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진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이거는 마치 알파고가 바둑을 연습하면서 새로운 수를 막 학습하는 것을 시각화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유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기존의 바둑의 수들을 두는 것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어떤 그 바둑의 전형적인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로부터 새로운 수를 계속 변형하면서 만들어냅니다. 네,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구글이
데모한 것인데 AI가 미장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로 미장원을 예약해주는 개념입니다. So what you're going to hear is the Google Assistant actually calling 소리를 조금 크게 하셔도. to schedule the appointment for you. Let's listen. 왼쪽이 AI입니다. How can I help you? 오른쪽은 상대방 미장원에 있는 사람이고요.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t 10 o'clock. 10 a.m. is fine. El Cocotero, how may I help you? Hi, I'm the Google Assistant calling to make a reservation for a 이름은 client. 구글 어시스턴트. AI가 지능형 에이전트, 비서의 개념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오랜 동안. 그래서 네. 보시면 언어 능력이었죠, 지금까지. 왓슨도 그러고 상당히 언어 능력이고 지금 구글 어시스턴트도 스마트 스피커에도 들어있죠. 어시스턴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은 알아듣고 뭔가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시각 능력인데 사람처럼 이제 기계가 시각 능력을 갖는 예인데 그래서 아마존이 사실은 또 새로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고라고 무인샵인데 여기 비디오에서 보시면 스마트폰만 찍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막 집어가지고 내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냥 나와도 AI가 다 물건을 인식해가지고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까지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머신러닝 so you 기술을 never 썼다 have to 그랬죠? wait in line. No lines, no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checkouts, 학습으로 no 무슨 registers. 물건을 집는지 이런 거를 다 인식하는 거를 학습을 통해서 To Amazon AI가 인식하도록 훈련됐습니다.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또 하나만 비디오를 보시겠는데 이번에는 행동에 관한 지능입니다. 그래서 로봇인데 로봇이 가정 환경으로 에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데모고요. 여기 보시는 로봇을 만든 회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인데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90년대 MIT 교수가 창업한 회사고 국방 로봇을 만들면서 오래 연구를 했는데 2014년인가 구글이 인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다가 최근에는 혹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가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인수한 회사가 되겠고요. 한번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네 발 달린 동물처럼 생긴 로봇이고 그래서 사람 환경에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이 자율주행 하려고 하면 일종의 자율주행 기술이죠.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도 사실은 로보틱스 기술이 자동차로 전이 돼가지고 바로 상당히 자율주행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주변을 인식해야 되죠. 아까 아마존 고에서 보신 시각 능력 같은 거죠.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이런 능력. 그 다음에 뭔가 판단을 해야 되죠.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작업을 할지. 그래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거기다 플러스로 행동하는 능력까지 갖춥니다. 여기 물건을 집어가지고 옮기기도 하고, 스스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각하고, 인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까지 완전히 갖춘 이제 인공지능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걸어가는 로봇의 장점은 사람이 만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단 같은 데를. 많은 로봇들이 굴러가는데 굴러가는 것들은 계단을 갈 수 없죠. 그 다음에 험지도 갈 수 없습니다. 흙길이나 이런 데도 가기 어려운데 걸어가는 로봇들은 일상 환경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시각 능력, 언어 능력, 그 다음에 행동하는 능력, 그 다음에 주변을 환경하고 결국 행동까지 하고 생각하는 이런 능력인데 이거를 다 합치면은 요거는 그냥 비디오를 생략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 연구인데 여기 그림만 잠깐 보시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로보컵이라는 대회인데 가정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로봇들이 이동하면서 가정 환경에서 말도 하고 심사위원들의 말을 받아서 미션을 받아서 주변 환경을 이해해서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이런 로보컵 대회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홈 로봇이 이제 언젠가는 가정 환경에 들어온다면 저런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보신 모든 기술, 시각, 언어, 행동 아니면 이동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사람의 말을 제대로 다 이해하는 이런 기술들이 아직은 연구 수준이지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왜 빠르냐면 아까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주면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성능을 향상합니다. 예전 방식은 사람이 계속 프로그래밍을 해줬어야 되니까 사람이 아는 지식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만 계속 축적돼가지고 많이 주면 어쨌든 계속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 지금 보여드린 일들이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데 대조적으로 보면 서양 장기를 인공지능 초기에 1950년에 벌써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사실은 1, 20년 만에 그걸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챔피언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서양 장기 이기는데 47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10년 안에 정복할 거라고 그랬는데 47년이 걸렸고 1997년에 IBM이 만든 딥블루라는 AI 슈퍼컴퓨터입니다. 사실 AI 전용 슈퍼컴퓨터가 당시 세계 챔피언 이제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기기는 합니다. 근데 47년이 걸렸는데 보시면은 훨씬 그거보다 어려운 바둑 문제는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구글 딥마인드가 2012년인가 창업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바둑 대회에서 이세돌을 이겼으니까 4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4년 만에 그 체스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학습 딥러닝이 보여주는 막강한 힘이고 그래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AI나 이런 연구를 어떻게 정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나 잠깐만 살펴보고 한번 다시 국제적인 산업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건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화, 비대면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산업이. 그런 면에서 이 위기를 계기로 한국에서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AI 관련해서 보면 디지털 뉴딜 정책이 마련돼 가지고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내지는 이거를 디지털을 통해서 그리고 AI를 새로운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댐 사업이라는 건데 이게 비판도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거를 지원해서 일자리도 또 창출하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잘 된다면 다른 나라에 있지 않은 많은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나라가 확보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경쟁력으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국가 전략 또 크게 세워가지고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AI를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실현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최근에는 그 디지털 뉴딜 2.0 새로운 버전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이거는 다 함께 누리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혁신, 이거를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디지털 전환을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이런 과제들이 새로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디지털 그 전환 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 거대 전환을 위한 AI의 새로운 동력 확보 방안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AI 문샷 프로젝트. 문샷 프로젝트는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거대 AI 프로젝트 같은 거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가 디지털 지능 연구소, 국가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펀드 조성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을 AI 분야에서 많이 배출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의 가장 기본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규모 AI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디지털 뉴딜 프로그램을 통해서 AI 신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를 조금 더 한번 산업 분야별로 한 번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 환경으로 보면 이미 AI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가 카메라를 달고 냉장고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비었는지를 알아보면 주문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죠. 그래서 퇴근길에 무슨 물건에 슈퍼마켓 가서 장을 봐오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냉장고에 뭐가 비었으니까 저녁 준비하시려면. 그 다음에 모르긴 해도 아마 세탁기도 사실은 카메라를 조만간 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탁기가 카메라를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은 그 세탁물의 무게나 이런 것만 가지고 세탁 코스를 조절하는데,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그 와이셔츠인지 청바지인지 이런 거를 알아보고 세탁 코스를 훨씬 더 고급으로 자유스럽게 아주 효율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일종의 자율주행 같은 거죠. 그런 개념들이 이미 연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비디오 하나 왼쪽 아래를 보시면 왼쪽 아래 한번 눌러주시면요, 사실은 요리하는 로봇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왼쪽 아래 비디오에 로봇이 팝콘을 요리합니다. 이거는 뮌헨공대에서, 독일의 뮌헨공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실 저거를 머신러닝화해서 자동화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팝콘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팝콘을 알아보고 요리를 하려면은 순서가 있죠. 그 순서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물건이나 주변을 알아보고 인식해가지고 잡아서 제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일 중에 뭐 요리를 재미로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노동이라면 노동 중에 하나로도 아마 요리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직은 연구 단계지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특히 최근에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교육입니다. 온라인 교육, 뭐 줌으로 강의를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아이들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태블릿에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풀었고 언제 풀었고 얼마나 오래 걸려가지고 그걸 풀었고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고 그런 거를 사실은 다 데이터로 남기기 때문에 그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예측하고 하면은, 심지어는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카메라를 가지고 아이들 표정이 어땠는지를 인식하면은 얘가 진짜 공부를 한 건지 딴전을 피면서 그냥 겉으로만 한 건지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고, 이게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나 어머니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투여하는 것보다 AI가 훨씬 더 개인화되고 맞춤형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재미 요소까지 잘 고려해가지고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교육 분야 같은데 아마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많은 건데 병원이나 헬스케어 이런 쪽에 인공지능이 이미 많이 쓰입니다. 아까 보신 왓슨 같은 경우 IBM이 병원이나 헬스케어에 왓슨을 도입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도 사실은 딥마인드 헬스 디비전을 만들어서 그 딥마인드의 기술을 이런 데다 응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파이낸스 분야입니다. 이미 사실은 로보 어드바이저가 등장해가지고 아직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편리하게 그 일종의 컨설팅 내지는 간단한 업무 같은 거를 자동으로 아무 때나 도와주는 그리고 업무를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 자산 관리를 AI 도움을 받아서 아무 때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분야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렌드를 예측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미 AI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쇼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미 일찍 사업화를 하고 있고요. 금융 분야 같은 경우가 사실은 빨리 잘 안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게 경쟁 요소기 때문에 뭐를 쓴다는 것 자체가 경쟁 요소기 때문에 사실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방도 그렇긴 한데 국방이나 금융 같은 경우는 AI 기술이 사실은 가장 빨리 접목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잘 안 알려지거나 늦게 알려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대출 업무 같은 경우에서도 대출을 할 때도 AI가 과거 데이터나 다른 데이터하고 접목해가지고 그 대출을 경우에 따라는 해줄지 말지까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보험회사 같은 경우 사실은 많은 일들이 이미 AI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빨리 정확하게 훨씬 더 대규모의 서비스를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나중에도 조금 논의하겠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는 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게 그 기계가 AI가 뭔가 보험을 거절했다. 만약에 그러면 이런 법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도덕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좀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기는 한데 사실 인공지능 기술로만 본다면 이거는 올 수밖에 없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으로 가보면 이미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 대전환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미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에서 다양한 센서들을 부착하고 IoT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죠. 그러면은 그 공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잘못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최소로 더 쓰거나 위험을 줄이거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공정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뭔가를 제어하고 이러면서 팩토리 자체가 인공지능화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까 금융 못지않게 큰 변화가 물류나 창고 쪽입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특히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직접 가가지고 물건을 골라서 내가 집어서 내가 내 가방에 넣어서 내가 들고 왔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그냥 주문만 하고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포장하고 누군가가 배송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인력이 갑자기 모자라고 그러니까 AI나 로봇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인력이 밤새 일해야 되고 악조건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물류 창고나 이런 데가 상당히 자동화되고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쯤에 벌써 로봇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아마존 물류창고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로봇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몇 개를 보시면 요거 그냥 왼쪽은 끝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한 번만 부탁. 예. 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창고 안에서 로봇들이 물건을 이동해서 갖다 놓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다시 포장해서 배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비디오를 보시면은 그 다음에 협업 로봇 그래가지고 최근에 콜라보레이티브 로봇 그럽니다. 전통적으로는 자동차 공장이나 큰 물건, 무거운 물건 이런 거를 하는데 로봇이 제조용 로봇 아니면 산업용 로봇이 도입됐었는데 이게 위험하죠. 근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니까 로봇이 조그만 팔들이 주변에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덜 위험해졌어요. 주변을 인식하고 사람이 오면 멈추고 그다음에 위험한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보시면 아래 그 물건을 포장을 한다든지 물건 집어가지고 인식하죠. 포장하는 거라든지 필요하면 사람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옆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협업을 합니다. 그다음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부드러운 물건, 빵 같은 것들도 이제 로봇이 잘 집어가지고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AI가 그 제조나 위험한 데 있던 로봇 같은 것들이 점점 생활 가까이로 아까 저희가 홈 로봇도 보여드렸지만 아직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점점 생활 가까이 옵니다. 아마 뭐 무슨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좀 더 빨리 아마 산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로봇들이 음식을 배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예를 들면 중국 요리 같은 경우 튀기거나 이러는 건데 점심시간에 피크 타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한꺼번에 요리하는 거 이런 거 경우에는 메뉴 수를 줄인 다음에 로봇을 도입해 가지고 한꺼번에 7개의 요리를 동시에 해버리면 피크 타임에 대처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아주 좋은 방식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물론 아주 맛있는 고급 요리를 하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점심시간에 빠른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경제성 면에서는 아마 로봇이 하는 걸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샵이나 이런 데도 AI가 아까 보신 아마존 고 같은 경우 사실은 완전히 무인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 월마트가 왼쪽에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월마트가 이미 로봇을 도입해 가지고 재고 관리를 합니다. 사실은 현재 AI 기술을 적정 수준으로 아주 잘 활용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은 기술이고 그러면서 가장 효과가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예인데요. 그래서 월마트 같이 매장이 큰 데서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어느 물건이 비었고 이거를 재고 관리하는 게 어려운 효율적이지가 않은 일이죠. 근데 로봇이 그냥 쫙 가면서 카메라로 스캔을 해가지고 물건이 빈 데를 다 잡아내서 바로 보고를 하면 나중에는 사실은 로봇이 다시 물건을 집어넣기도 할 겁니다. 연구 중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집어넣기는 합니다. 경제성 면에서는. 그래서 현재 AI 기술의 적정 수준을 아주 잘 활용한 예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호텔이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건데 호텔 방에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리셉션에 타월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로봇이 갖다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는 빌딩 안에서 로봇이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물건을 배송하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예. Hello, your delivery has arrived. 네.
그 다음에 사실 아까 보여드린 아마존 고고요. 아마존 고 같은 거는 국내 기업에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데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인샵을. 아마존이 앞으로 3,000개 지점에다가 저 무인샵을 확대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3개 정도가 큰 아마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뭐 3군데 정도에서 시애틀, 3군데 정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앞으로 3,000개 정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분야에서 아까 웨이모가 택시 서비스를 지금 피닉스라는 도시에서 하고 있고 시범 서비스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큰 슈퍼마켓 같은 데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뉴로 같은 경우는 물건만 배송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 한번 잠깐 보시면 그 소리가 조금 날 겁니다. 스타쉽이라는 벤처 회사긴 한데 그 일반 도로가 자동차 도로가 아니고 인도 보더블럭을 통해서 주행을 해가지고 근거리 물건을 배송하는, 그러니까 우편물이라든지 뭐 피자라든지 이런 거를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일부 최근에 시행되고 있죠. 저게 여러 해 전의 비디오인데 저거를 창업한 사람은 아시겠습니다. 스카이프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유럽에 있는 사람인데 저 회사를 꽤 오래전에 창업해가지고 지금 여러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법적인 규제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가진 기계가 사람들의 인도를 다니는 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규제 때문에 그거를 실험을 못했는데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에서 저거를 일부 허용을 해줬습니다. 국내 몇몇 회사가 이거를 신청해서. 그래서 지금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 단지 이런 데서 공원하고 포함해가지고 일부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몇몇 지역에서 전국에 이런 서비스를 약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사실은 거의 모든 산업의 전 분야에서 데이터가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스스로 그 성능을 개선하면서 계속 실세계에서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모자라는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이라는 개념이 딥러닝은 이걸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성능이 향상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큰 특징이고 그래서 누가 빨리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서 빨리 적용하느냐 이게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그게 에너지 분야가 되든 국방이 되든 아니면 보안이 되든 우리가 앞에서 본 거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산업적인 기술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결국은 사람이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어떻게 인공지능이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기계가 계속 기계 지능이 향상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향상되면 언젠가는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지능이 사람 지능을 넘어서는 지점이 올까 아니냐는 그거를 사실은 이미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singularity, 인공지능의 지능이 사람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계속 좋아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하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들을 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논의는 있습니다.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뇌를 닮은 사람 신체를 가진 이런 데에서만 사람 같은 지능이 출현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만으로는 절대로 사람 같은 지능은 못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지능의 정의에 따라서 웬만한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을 이미 능가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둑의 지능이라는 거 좁은 의미죠. 사실은 있다고 하면은 이미 사실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능가했습니다. 슈퍼지능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바둑만 잘 둔다고 해서 우리가 지능적이라고는 잘 얘기를 하진 않는데, 그래서 약간 정의의 문제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AI는 어쨌든 점점 예전에는 언어 능력, 이제 시각 능력, 그 다음에 촉각 능력,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일상생활에서 다 하는 이런 걸로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실세계에서 점점 많은 서비스를 할 텐데, 그래서 길게 보면 AI가 이제 도우미 역할도 하고 친구 역할도 하고, 혹시 저기 영화들인데 한번 시간 되면 보시면 좋을 영화들입니다. AI 관련해서 Her라는 영화를 보시면 스마트폰에 앱이긴 한데 지능형 에이전트가 이혼한 남자가 하루 일상생활을 거의 24시간을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 친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연세 드신 노인이 혼자 사시는데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어서 자식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로봇을 선물해서 처음에는 로봇을 싫어하지만 나중에 같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역할이 된다는 이런 사이언스 픽션이긴 하지만 약간은 가까운 미래에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영화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그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사실은 동반자나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일자리나 이런 거 면에서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놓고 사람하고 기계가 경쟁하는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우리가 잘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국에 넘어가면 사실은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많지만 위협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따로 정리를 해보면 인공지능이 주는 혜택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면 챗봇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서비스를 하면 사람은 밤새 서비스하기 어려운 거를, 그 다음에 고객 수가 100만 명이 되든 1000만 명이 되든 사실은 기계는 동시에 거의 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물론 이제 아직 정확하거나 친절하거나 뭐 정말 사람 같거나 이런 부분은 AI가 모자라지만 생산성이나 효율성, 경제성 면으로만 본다면은 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안전하냐, 그러면 AI가 하는 게 정말로 안전하냐, 아니면 공정하냐, 페어하냐, 아니면 뭔가 편향성이 있을 수도 있느냐,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종종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기계는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다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데이터를 주느냐에 따라 기계가 편향성을 학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습 자체는 상당히 공정하고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거지만 사실은 그거의 컨텐츠나 제공하는 데이터에 영향력을 미치면 AI가 학습한 결과는 사실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문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나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위협하니까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퇴보합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사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수준을 정책을 하고 재교육도 하고 미리 플랜을 짜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아직은 AI 기술이 부족하니까 지금 당장 논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은 늦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AI 기술이 아주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사회에 금방 도입돼서 이걸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플랜을 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로 최근에 보면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적정한 수준을 하나의 모델을 보였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장을 로봇화, AI와 완전 자동화하는 거를 어느 정도 지금 일하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안 미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신에 이분들이 은퇴하면 도입하겠다는 거를 해가지고 이미 장기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미리 협의해가지고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발전을 빨리 이해하고 그게
어떤 시점에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냥 AI가 쉽다고 생각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또 어떤 것들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예측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고 기술 발전도 같이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발전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인공지능하고 관련을 보면 많은 데이터가 오히려 자동화됩니다. 사실 10년에 일어날 일이 1년 만에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면 교수님들한테 온라인 강의 녹화해가지고 올리라고 그렇게 지원도 하면서 오랜 동안 노력을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1년 만에 모든 강의가 온라인화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회의도 그렇고 많은 비대면 회의를 하면서 이게 다 지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이걸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면 어마어마한 지식이 지금 축적될 수 있는 기반 데이터가 생기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이 더 발전이 가속화될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용화됩니다. 저희가 지금 매일 경험하는데 건물에 들어가거나 식당에 들어갈 때 얼굴을 이렇게 체크하죠. 그래서 얼굴 인식하는 게 사실은 이미 상용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대표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사람 얼굴 인식하고 아직도 부족하죠. 사실은 여전히 뭔가 내가 누군지를 아이디 해줘야 되죠. 사실은 여기서 더 발전하면 내 얼굴을 알아보고 내 아이디, 그냥 얼굴만 보여주면 내 아이디를 알아보고 자동으로 등록되면 좋은데, 그거는 아직 아마 상용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가 점점 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AI화 해가지고 디지털로 바꿔주는, 자동화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고, 그런 거 관점에서 요거는 요 비디오를 한 번만 잠깐 볼까요? 이것도 역시 서울대 AI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인데 조금 최근 연구긴 합니다. 빨리 돌리기로 잠깐 보시면 가정 환경에서 역시,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서 아까 물건을 진열을 하고 물건을 가져와서 포장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초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로봇이 하는, 그래서 편의점을 완전 로봇으로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 배열까지. 그런 시나리오고요. 아직은 연구 중입니다. 이게 로봇컵 대회에서 저희가 요거는 2등을 한 기술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쓰레기통을 버린다든지 아니면 세척기에다가 식기를 갖다 옮겨 넣는다든지, 식기세척기가 세척 자체는 자동화했지만 그릇을 아직 세척기에 넣는 거는 못하고 있죠. 사람이 해줘야 되죠. 그런 것까지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아니면 세탁기에다가 세탁물을 집어넣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거는 아직 사람이 하죠. 그런 부분이 자동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집어가지고 정돈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점점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사람이 하던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기계가 대체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자동화나 생산성이나 편리성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비대면 사회에서 좀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실하고 가상세계가 점점 공존하고 있고, 이미 스마트폰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사실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온 세상을 제가 방문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가 이미 스마트폰이라는 가상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아예 로봇 같은 걸로 물건을 이송까지, 내가 여기서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점점 인간하고 기계, AI가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고 어떻게 보면 상생하는, 서로 협조하는 관계, 서로 잘하는 거를 도와주고 보완하는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면,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큰 동향 관점에서 한번 보면, 제가 인지과학으로 여기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은 일종의 마음입니다. 몸하고 마음이 있죠. 완전한 인공지능, 제가 주로 마음을 연구했는데 생각하는 기계니까
오른쪽은 마음의 발전상의 보통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위쪽으로 AI가 지금까지 좀 무시한 게 몸입니다. 몸이고 물리적인 세계. 아까 그러니까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해야 할 일이 늘은 것처럼 실제로 그거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신산업이 있고, 그래서 실세계에서 AI가 새로운 산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5G 통신망도 발전하고 있고 IoT 이런 것도 발전해서 센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다 데이터고, 그거를 기계가 이제 학습하고 예측하고 그걸 가지고 추천하고 서비스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대신하고 이런 부분으로 실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인공지능이 점점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AI는 보면은 가상세계에서 점차 현실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라는 거는 사실 알파고가 좋은 얘기도 합니다. 알파고가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긴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반쪽짜리 인공지능입니다. 왜냐하면 가상세계에만 있는 바둑이에요. 알파고가 두는 바둑은 바둑판을 알파고가 못 봅니다. 눈이 없어서. 그 다음에 손이 없어서 바둑 돌을 놓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대신 놔주죠. 보면 알파고 대결할 때 사람이 거기 한 명 있어서 알파고가 좌표를 계산하면 사람이 대신 놔주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반쪽짜리 인공지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기는 합니다. 그거를 바둑을 예측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건 대단한데, 그래서 가상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인공지능이고, 그게 이제 현실 세계로 나오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이제 산업이 있죠. 그래서 가상에서 현실로 발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가능하게 한 거는 목표만 명확히 정해주고 데이터를 많이 주면, 학습할 데이터를, 그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법,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기계가 자동으로 짜줍니다. 그런 면에서 어마어마한 발전인데, 계속 데이터만 축적되면 계속 발전하니까. 근데 이제 아까 현실 세계나 물리적인 세계로 더 나오려면 인공지능이 여기서 더 발전해서 인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주변 환경, 실세계에서는 환경의 데이터가 변합니다. 막 변하는 거에 적응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스스로 찾거나 센싱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인지적인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돼야 되고, 그게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꿈은 인간 수준의 AI인데 사람처럼 정말로 많은 업무에서 사람을 도와주거나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 환경에서 홈로봇 같은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이해가 되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스마트 스피커가 지금 똑똑하기는 한데 말만 하죠. 거기다가 더 몸을 갖추면은 카메라를 단다든지 그러면은 좀 더 알아보고 훨씬 더 말귀도 더 잘 알아듣겠죠. 눈치를 보면은.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한 다음은 움직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청소기하고 붙어가지고 스마트 스피커가 이제 말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물건도 정리해주는 이런 걸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물론 기술적으로는 계속 발전할 것이고, 사실 약간 철학적인 문제는 기계가 과연 그러면 자유의지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약간 철학적인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기계는 자율성을 갖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이제 사회적인 이슈, 최근에 이제 이루다 챗봇이 혐오성 발언을 해가지고 약간 사회적인 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자유의지는 아니지만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수준으로 약간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그런 거를 부여하진 않았지만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루다라는 챗봇이 AI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약간 의도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면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아직 AI 수준이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의도까지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혐오성 발언을 그냥 흉내내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정도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만약에 행위성, 에이전시나 자유의지 이런 것까지 기계가 좀 더 갖추게 되면 사실은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AI 기술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